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누구와 함께? 박사익 전무와 함께. 그래서 웜의 신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좋은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보통 한 13개에서 15개까지 뽑아 놓는데, 그걸 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미국 물가 백투 더 1980 볼커 모멘트 다시 오나. 이 볼커 모멘트라고 해놓은 이유가 제가 투자의 본질에 민스키 모먼트라고 그 표를 그려놨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주식 상승과 하락에 심리적으로 그 반응을 하는지, 거기서 아마 말을 따와서 볼크 모멘트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것 같고요. 1980년은 요즘 이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폴 볼커라는 그 연준 의장이었었죠. 그 연준 의장이 당시에 미국 지금 페드 금리가 지금 뭐 0.25에서 0.5, 뭐 50bp 올리나 100bp 올리냐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 페드 금리를 여기 사진이 나오잖아요. 여기 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옆에 지금 같이 표 보시면서 보면 되는데, 볼커 시대에 1979년 9월 기준으로 12.16이었었는데요. 페드의 기준금리가 22%까지 1980년도에 80년 12월 달에 22%까지 올립니다. 그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 옆에 보시는 그 그림에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79년 9월 한창 이제 2차 오일 쇼크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았을 때인데, 요때 당시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10.5%,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보면 12.5%까지 막 이렇게 치솟았다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좀 올리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얼굴이 나오면서 비슷하게 2.3% 수준이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까지 지금 치솟은 걸 지금 그림을 그려 놓았고요. 페드의 금리가 2020년 2월 달에 1.5에서 1.75 하다가, 그때도 말 그대로 빅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그냥 한 방에 뭐 100bp씩 낮췄다고 했잖아요. 낮추면서 2020년 3월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요. 한창 처음에 어, 코로나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했을 때, 그때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낮춰버렸었죠. 그 제로까지 낮췄던 걸 0에서 0.25로 낮췄던 걸 이번 3월 달에 0.25에서 0.5%로 올렸는데, 약간 앨런 그린스펀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린스펀이 있었으면 저는 작년부터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페드의 조치가 늦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볼커 42년 전의 기준금리는 10에서 22%, 초강력 긴축으로 물가를 14.8에서 2.5%로 잡았었고, 파월 물가 잡으려 볼커의 길 갈 것, 연내 금리 3.5%까지 인상 주장도 있다라고 하면서, 볼커는 위대한 관료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폴 볼커처럼 불황을 감수하며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서 역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했으면 한다 라며 물가와의 전쟁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렇네요.
볼커 전 페드 의장이 1979년 취임한 뒤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22%까지 올렸고, 그러면서 시중 돈줄이 마르고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면서 페드 건물로 시위대가 몰려와서 군대를 배치해야 할 정도였다. 당시 미국 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볼커는 단호했다. 3년 동안의 악전고투 끝에 물가를 잡았고 80년 3월 달에 14.8%에 달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83년 7월 달에 2.5%까지 떨어졌다. 요때 82년까지요. 주식시장이 거의 뭐 되게 안 좋았었어요. 되게 안 좋았는데 이런 와중에 82년도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주가가 막 50%, 100%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1982년도에 아니 미국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본 차는 왜 그랬지?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시에 요때는 도요타의 렉서스가 나오기 전입니다. 도요타 렉서스는 1990년대에 나왔었고요. 80년 초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현대 기아차 같은 경박단소한 차를 싸게 파는 그런 차가 일본 차였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6개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이 급증합니다. 그런 이제 똑같이 물가가 올라가도 거기서 분명히 이익을 보는 회사, 거기서 또 그게 피해가 되는 회사로 분명히 나뉜다는 거죠. 저희가 뭐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런 매크로 변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요때 당시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경박단소한 자동차를 만들던 일본 차가 급증하고 그러고 나서 83년부터 이제 미국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고 미국의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또 미국 경기가 이제 불씨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조금 더 미국 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985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일본 독일 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싹쓸이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 잠깐만 들어와 봐 해가지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이렇게 낮은 너네 그렇게 장사도 잘하고 그때 80년도에요. 일본의 경상수지 최근에 엔화 약세 때문에 경상수지 엔화 약세의 이유가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다는 그런 얘기도 기사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80년대 물가로 일본이 경상수지가 거의 100조씩 이렇게 막 벌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환율, 엔화 가치 올려. 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87년도에 됐을 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240엔 했던 그 엔화가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엔화 약세다고 해가지고 그 달러 엔 환율 보면 뭐 125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80년도 플라자 합의 전만 하더라도 240엔 뭐 이랬었던 거죠. 기사 읽다 보면 이 기사의 그 시대적 배경이 막 떠오르면서 그 기사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뭐 볼커 백투더 볼커 하면 이게 또 뭐가 문제지? 기사만 봐가지고는 이게 주식시장이라든지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또 이제 잘 모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요 배경 설명하면서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뒤에 기사를 못 읽어서 아무튼 그렇게 배경을 생각하시고 요 이제 뒷부분 기사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나 아니면 바이러스 사태가 생겼을 때나
불황이 올 때나 보면 너무 과거에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갖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막 부각시킵니다. 그래 해야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야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또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언론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제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금리만 올라가면 항상 요때 얘기합니다. 1979년에서 80년 볼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 볼커 이후에 1987년도 초에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연준 의장을 이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린스펀이 19년인가 17년인가 했죠. 그 하면서 그린스펀이 오히려 통화 정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과거 이렇게 지금 제롬 파월이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하긴 했죠. 볼커는 위대한 관료였다. 나도 그렇게 기록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든 물가가 급등하는 이런 부분은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의무야. 그러니까 불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물가는 잡아야 돼.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얘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페드가 해왔던 방식을 보면 리세션이 오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금리 낮춰버리고 공격적으로 돈을 푸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 때부터 나온 말이 이제 그린스펀 풋 주가가 박살나면 그린스펀이 바로 작동을 해서 주가를 올려준다. 그린스펀 풋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린스펀이 이제 끝나고 버냉키, 자넷 옐런, 제롬 파월까지 오면서 이제는 페드가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거든요. 그린스펀은 따라하고 그렇게 주가가 박살날 때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페드 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만 가지고 지금 10분을 해버렸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BTS에 이어서 트와이스, K-팝 해외 공연 올해 285만 5만 명이 직관한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팬데믹으로 2년간 멈췄던 K-팝 해외 공연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가 2,600대까지 떨어지고 하는 와중에서도 보면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가장 강했던 부분이 요런 이제 배경 설명이 나오는 거죠. 2년간 멈췄던 해외 투어 속속 재개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 관객 43% 회복 전망. 하이브 127만 명, SM 63만 명 모을 듯 돼 있고요. 지난 2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해당 차트 최초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오른 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서울 공연을 연다.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고베, 도쿄, 미국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을 돌며 7월 말까지 전 세계 10개 도시에 공연할 예정이다. 2019년 월드 투어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하는 공연이다. 이런 기사를 보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그 탈코로나가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로 이 기업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오프라인 투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관객이 올까 안 올까 그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야외로 나가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YG 12인조 보이그룹인 트레저도 하반기 일본 공연이 예정돼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BTS는 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고 등등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관련된 뉴스네요. 매일경제에서 가입자 3,700만 명 카카오페이 보험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요. 지난번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카카오페이 보험에 대한 개요로 이래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카카오페이 보험, 주요 상품은 여행자 보험, 펫보험 등 생활 밀착형 보험이라는 거고요. 특징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통한 간편 가입 및 청구, 인공지능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AI 챗봇을 통한 24시간 소비자 민원 처리. 그동안에 일지가 2021년 6월 달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21년 6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카카오페이 보험 준비 법인을 설립했고 12월에 보험업 본 허가를 신청을 했고 22년 4월 13일 날 본 허가를 획득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정식 출범 및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보니까 언제 상장을 했냐면요. 21년 11월 달에 시초가가 18만 원이었고 그날 고가가 23만 원으로 기록했다가 쭉 내려와서 19만 3천 원으로 끝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30날 고점이 나왔었네요. 고점이 24만 8,500원까지 갔었고 요때 아마 그게 있었죠. 11월 말이니까 그 MSCI 리밸런싱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편입됐다. 아마 그것 때문에 쭉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벤트가 끝나니까 24만 8,500원에서 지금 13만 2천 원인데요. 고점 대비 지금 47% 빠져 있네요. 쭉 빠져가지고 11만 7천 원 2월 초에 11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디지털 손보 본허가 가입 청구 절차 간편하게 이러면 3분기 정식 출범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서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본허가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는 보정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로 본허가를 획득한 첫 사례다. 디지털 보험사는 총 보험 계약 건수와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는 보험사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사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두콩을 좀 먹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갖다 주신 작두콩, 유기농 작두콩차 해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조언해 주시면 조언해 주시는 거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사들이니까 올랐네. 코스피 2700 회복이라고 돼 있고요. 어제 좀 주가가 강하게 올랐었죠. 어제 국민연금이 이제 뭐 주식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2차 전지주 자금 유입. 어제 삼성전자도 간만에 이제 2% 이상 상승을 했었죠. 기관 하루에 6,400억 원 사들여 전날보다 1.86% 올랐다는 거죠. 이제 누가 샀는지도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 그런 거는 HTS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오늘은 개인분들이 1600억 정도 지금 사고 계신데, 일별 현황을 보면, 어, 전체, 종합, 기간별 집계. 어제, 이게 기간별 집계로 잘못했네요. 어제 6,392억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코스닥에서 610억 매수를 했었네요. 요 기관에서 연기금만 따로 떼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어제 1,510억밖에 안 샀네요. 코스닥은 100억 오히려 팔았었고요. 국민연금에서 뭐 좀 많이 들어오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금융투자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가 3,265억을 샀고 코스닥에서 1,110억 샀네요. 어, 금융투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증권사 얘기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의혹으로 전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었다. 그저께 수요일 밤 미국 시장을 지금 수요일 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밤 미국 시장 얘기고요. 어제 수요일 밤은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을 했죠. 하지만 이날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수급 개선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전날 발표된 미국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올라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돼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예, 뭐 등등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주식시장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기사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경에서 이제 동학개미 저가 매수에 6만전자 늪 탈출할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7만원 밑에서 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셨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관련된 기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순매수의 67%가 삼성전자. 올 들어 외국인 매물 폭탄에 코스피 대형주 수익률 마이너스 8%. 경기 둔화로 반도체 먹구름, 증권사 목표주가 속속 낮춰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 의견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꽤 많은 주식을 이제 샀다라고 쭉 기사가 나오가 있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삼성전자를 평균 7만 278원에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7만 원에 샀다는 거죠. 평균 단가가. 그리고 이날 종가가 68,700원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2.3% 손실이 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삼성전자의 부진에 증권가의 전망도 연초보다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10만 전자를 밑돌고 있다고 하면서 증권사 목표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KB증권, 하나, 하이, 유진 다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쭉 낮출 때가 보면 거의 바닥이었고, 그죠? 목표 주가를 쫙 올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1월달, 2월달. 한창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했을 때 목표 주가가 쫙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하향에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망감이 반등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내린 하나금투 김경민 연구원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적용하던 주가 수익 비율 PER 밸류에이션을 30배에서 15배로 낮췄다. 목표 주가 하향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낮아진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제 장기적인 또 비전이고요. 그 메모리에서는 독보적인 1등인 거고, 비메모리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파운드리까지 잘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작년에 이제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나왔던 얘기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이 사가지고 당장 1개월, 2개월 만에 못 올라가면 그 부분을 답답해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랬을 때 정말로 이제 뭐 빅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서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꾸준히 매수하시는 부분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에너지 사업 직접 챙긴다라고 서울경제 기사고요. 기업의 총수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이제 신문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좋은 게 최태원 회장님이 제가 만나달라 해도 안 만나주실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인터뷰 좀 해달라면 또 가끔씩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큰 주요 일간지라든지 경제신문사에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써주시는데 그룹 총수의 어떤 내가 지금 우리 그룹에서 어떤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건지 그런 거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호 혁신 모델 방미 주유소 찾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대 분석 수소 플랜트가 들었을 인천 방문도 석화사업 햇볕 비칠 때 바꿔야 포트폴리오 정비 적기 판단한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너지 사업 고민하는 최태원 SK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쭉 표를 또 만들어 놨네요. 2022년 3월 달에 울산 컴플렉스에서 에너지와 환경 통합한 에너지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기존 석화 사업이 수익 낼 때, 수익이 이래 잘 낼 때, 차세대 또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주식으로 해서 뭐 돈을 잘 벌면, 지금 한창 이제 날아가는 주식을 갖고 또 차세대, 다음 올라갈 주식들을 또 발굴해서 조금씩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보초병도 보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21년 12월 달에 미국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는 ESG로 기후 위기 등 국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고 작년 10월 달 CEO 세미나에서는 2030년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약 1% 줄이는데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님의 행보도 나오네요. 서울경제신문이고요.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이 이달 초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모놀리스 본사에서 랍 헨슨 모놀리스 최고 경영자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있네요. 최재원 미 모놀리스 본사 찾아서 배터리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라고 하고요. 주지사 등을 만나 현지 공장 방문, SK 올 합작법인 설립 등에 대해서 협상.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세계 최초로 청록 수소 생산에 성공한 모놀리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청록 수소 생산에 성공했다네요. 이 기업이 SK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SK온의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부회장은 모놀리스 기술과 배터리 사업 간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SK에너지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SK온이잖아요. 거기에 또 각자 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최재형 부회장이. 최 부회장은 모놀리스의 고체 탄소 기술을 SK온 배터리에 접목하는 방안을 구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재인 음극재는 흑연으로 구성되는데 흑연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탄소다. SK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모놀리스의 친환경 고체 탄소를 음극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모놀리스는 천연가스를 열분해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수소와 고체 탄소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 SK와는 지난해 10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으며 전략적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내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이자 폭탄에 기업 순이익 15조가 증발한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연 2.25% 기준으로 했을 때 좀비 기업은 존폐 위기를 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어나는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2018년도에 49조 7,700억에서 한 50조 정도였네요. 2019년도에 53조, 그리고 2021년도에 58조, 그리고 2022년도에 올해 66조에서 72조 정도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10년 내 최고, 작년 기업 대출금 1,580조에 달해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25%일 때는 이자 비용이 8조에서 14.5조 증가 예상. 설비 투자 여력도 쪼그라들고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그러겠죠. 1분기 투자금이 3.7조로 52%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한계 기업은 자금난 속에서 부도 위험이 올라간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금리가 최근에 6%가 넘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보면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 하이닉스 19조 1,500억, 삼성전자가 18조 한 4천억, LG화학이 14조 7,700억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차입금은 지난해 말 88조 2,80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말보다 15조가 불어난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들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지난해 말 대출금은 1,580조 7천억으로서 전년 말보다 187조 1천억 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조금 이제 한계 기업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쭉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의 최근에 최수연 네이버 CEO 5년 내 글로벌 사용자가 10억에 달할 것이다. 네이버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 네이버가 이제 글로벌 3.0 시대를 선언했다. 5년 안에 글로벌 사용자 10억 명을 확보해 연매출 15조 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일본에선 클라우드 등 B2B를 강화하고 북미에선 웹툰 중심 콘텐츠에 주력을 하고 AI 기술로 유럽 IT 기업과 협업을 하고 며칠 전에 이제 뭐 스페인에다가 또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푸드 딜리버리부터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를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유니콘 기업, 네이버의 유니콘 기업들 뭐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커뮤니티 접목해서 메타버스 확장, 연매출 15조 원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사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일간지에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가 저는 5년 안에 글로벌 사용자 10억 명 확보한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이 조금 흐리긴 한데,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